다이어트에 좋다고 마시는 제로 음료 계속 먹어도 될까요? 미국 WHO 발표가 있었습니다. 고기 먹은 후나 야식 먹은 후에 제로 음료 찾으시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제로 콜라나 사이다 먹으면 왠지 그냥 콜라보다는 양심에 덜 찔리고 살도 덜 찔 것 같고요. 제로 콜라나 사이다에는 아스파탐이라는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습니다. 아스파탐은 독어에 있는 독보다도 무섭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IARC가 설탕을 대체하는 인공감미료로 쓰이고 있는 아스파탐을 발암가능 물질로 분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식음료 업체들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백세건강 당당 채널은 건강하게 100세까지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건강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입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965년에 처음 발견된 인공감미료로 설탕보다 200배쯤 달고 조금만 넣어도 단맛이 나지만 칼로리가 거의 없어 200여 나라에서 쓰입니다. 특히 요즘은 건강 열풍을 타고 무설탕, 일명 제로 칼로리 식품에 자주 활용되는데 제로에 집중하다 보니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인공 감미료로 쓰이고 있는 아스파탐은 제로 탄산, 제로 음료, 막걸리, 무설탕, 껌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설탕이면 설탕이 없어 몸에는 괜찮지 않을까? 다이어트에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아스파탐은 국내식품의약안전처가 승인한 인공감미료 22종 중 하나로 아스파탐의 일일 섭취 허용량은 kg당 400mg으로 60kg인 성인의 경우 2400mg 이하로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약처에 따르면 아스파탐의 일일 섭취 허용량 대비 국민 평균 섭취량은 0.12%로 매우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IARC가 설탕을 대체하는 인공감미료로 쓰이고 있는 아스파탐을 발암가능 물질로 분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음료 업계에서는 일일 권장 섭취량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는 아스파탐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함량 자체가 매우 적은 데다가 일반적인 수준인 하루 한두 캔 정도를 마시는 것으로는 인체에 해가 없다. 하루 10개에서 30개는 마셔야 해롭다라는 입장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로 최근 큰 성장세를 보였던 제로 음료의 인기가 사그라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인데 국내에서 MZ세대를 중심으로 제로 음료수 수요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판매 기준으로 음료 매출 중 제로 탄산 음료 비중도 2021년 22.5%에서 지난해 32%로 상승했다고 하니 제로 음료의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업계에서 발표한 것처럼 제로 음료는 10개 이상만 안 먹으면 괜찮을까요? 그런데 왜 세계보건기구에서 아스파탐을 발암물질로 분류된다고 할까요? 아스파탐은 합성 과정을 통해서 생성되며 이 과정에서는 다양한 화학 물질들이 사용됩니다. 이 중 일부는 독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화학 물질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스파탐을 섭취한 경우 보통 낮은 농도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고용량으로 장기간 섭취하는 경우에는 중독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스파탐의 발암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동물 실험을 통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아스파르테임을 섭취한 동물들이 종양이나 암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스파탐은 대사 과정을 통해 분해되어 페닐알라닌, 아스파르티크 애시드, 메틸 알코올 등의 화합물로 분해됩니다. 특히 페닐알라닌은 신경 독성을 띠며 과도한 양이 체내에 쌓일 경우 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스파탐은 무칼로리 감미료로서 식욕을 자극하거나 체중 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물과 같이 먹는 것보다 콜라나 사이다와 같이 먹으면 더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음식 섭취가 증가하여 비정상적인 식습관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스파탐 대사 과정에서 생산되는 페닐알라닌은 신경 독성을 가질 수 있으며 일부 사람에게는 두통, 어지러움,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스파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의 경우 피부 발진, 소화장애, 호흡곤란 등의 알러지 반응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보통 다른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스파탐은 인공감미료로서 체내에서 처리되어야 하는데 과도한 양의 아스파탐을 섭취하게 되면 간이나 췌장에 불필요한 부하를 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건강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아스파탐은 합성 과정에서는 다양한 화학 물질이 사용되며 이 중에서는 독성 물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량의 독성 물질이 식품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아스파탐에 대한 민감도나 영향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며 아스파탐이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영향을 확정짓는 데에는 여전히 불확실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국제암연구소 IARC가 설탕을 대체하는 인공감미료로 쓰이고 있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할 예정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발암물질 분류 기준을 보면 IARC는 발암 여부와 정도 등에 따라 물질을 5개 군으로 나누는데 술, 담배, 석면, 다이옥신, 가공육 등 발암성이 있는 물질을 위험도가 가장 높은 1군으로 확정적 발암물질로 정했습니다. 그 바로 아래인 2A군은 발암 추정 물질이며 붉은 고기, 우레탄, 고온 튀김 등이 해당합니다. 한두 번 먹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그럼 숯불갈비, 바짝 구운 삼겹살 같은 것도 먹지 말아야 하나?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지? 하실 텐데요. 2군 발암물질이 독보다 무서운 이유는 1군은 바로 우리 몸에 나타납니다. 우리 몸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스스로 주의합니다. 술, 담배 나쁜 거 다 알고 끊으려고 노력도 하고 줄이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튀김, 붉은 고기와 같은 음식물들은 우리 몸에 즉각 나타나지도 않고 입도 즐겁습니다. 내 몸이 상하는 줄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중독이 되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암은 독보적으로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암이 발생하는 원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유전적 요인으로 암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식습관으로 암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음식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30%를 넘는다는 지적도 있으니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작업장이나 생활환경에서 벤젠이나 성면과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돼서 암에 걸리기도 합니다. 암에 대한 위험은 곳곳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위험물질 중 우리가 조심하고 안 먹을 수 있다면 그만큼 암에 대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제로라는 음료 회사의 마케팅에 속아 우리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노력해서 지켜야 합니다. 맛난 거 먹고 즐겁게 지낸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식재료를 선택해서 잘 조리해서 먹어야 하고 먹은 후에는 단 10분, 15분이라도 걸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나요? 나이 들어 침대에 갇혀 있다면 살아있는 삶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두 발로 걸을 수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백세건강 당당 채널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